네, 방금 수고를 김태선이고요. 원고를 넘기기 전까지만 했었어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예상을 해서 주제를 좀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잡아봤는데 원고 넘긴 이후에 보니까 마켓에 출렁거리는 이슈들이 워낙 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가 지금 뒷부분에 애드를 시켰습니다. 마켓 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한 10페이지쯤 되는 것들을 애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찌됐든 탄소 배출 시장에 또 종사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 어떤 스탠스로 마켓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슈도 마켓에 어떤 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RPS 마켓 쪽, REC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있는데 후배 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탄소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경매를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떴다. 5월달, 6월달.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밀렸는데 경매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그런 이슈인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톤당 12,450원으로 내려갔고요. 한 1.5% 전일 대비 빠졌고 이 가격대는 올해 연중으로 봐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급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많이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급을 개선, 즉 공급을 줄이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역부족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그 서울 파이낸스나 매체를 통해서 수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참여하는 것들은 되게 좋아요. 사실은 시장 실패의 그런 팩터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 개입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개입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개입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구두 개입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총알을 쏘지 처음부터 총알을 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경매를 안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총알부터 쏜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켓의 시장 상황이 이렇고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되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룰, 준칙에 의해서 이런 시장 개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총알에 대한 것들도 아껴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초반에 총알을 쐈으면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음은 뒷부분에 가 있습니다. 마켓 뷰 포인트 쪽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자료상에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바라볼 때는 아리백이든 뭐 자발적 시장이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게 되면 에너지장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쪽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자발적이든 아리백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그 탄소 배출권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자라게 되면은 아리백 시장을 통해서 REC로 구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REC, 그 아리백 시장의 REC는 또 RPS 마켓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대응할 때, 즉 2050 온실가스 감축을 타겟팅을 해서 달성을 하려면은 하나만 바라보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연락처고요. 그래서 뭐 우리 포럼 끝나고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말씀 나누기 어려운 것들은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25개 발전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RPS 마켓의 REC 시장에 대한 현물 시장에 대한 거래량하고 가격 수준입니다. 상당히 이쪽 시장도 만만치 않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뭐 17만 원 됐다가 뭐 2만 원 후반대 됐다가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장이고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변동성이 어느 시장보다도 크고 여기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본 것들은 거래량이 반등하게 되면 가격도 많이 반등하는 그래서 플러스의 관계가 많이 작동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REC 발급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에 대한 발급 그 유형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 태양광 쪽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다른 그 뭐 풍력, 수력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신재생 REC 이슈될 때 제일 선호되는 거는 이제 태양광 시장 쪽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비중을 보더라도 태양광 쪽이 43%입니다. 상당히 높죠. 수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수급에 있어서 그 좀 불균형이 이제 심화됐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 가격에 대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에 발표한 의무 이행에 대한 양들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선, 오렌지 선으로 보시는 게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개 발전 회사들, 그 발전 자회사 6개 포함해서 민간 쪽 발전 회사를 다 포함했었을 때 총 26개 발전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상당히 모수는 적지만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다. 환산 비율은 저는 조금 수급에 대한 그 공급을 좀 더 많이 하라라는 어떤 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보다 크게 되면 매수세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REC 시장에 있어서 그 이행하는, 우리가 아리백 시장도 이행 수단이 있듯이 이 RPS 시장에서도 이행 수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7개가 되는데 뭐 소형 태양광 사업을 하셔도 되고 현물 시장에서 REC 매집을 하셔도 되고 자체 계약을 통해서 또는 자체 건설을 통해서 신재생 발전을 해서 REC를 공급해도 되는 그런 7개 수단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모수가 되는 가격은 7개 중에 다가 아니라 현물 시장에 대한 가격하고 자체 계약에 대한 가격, 자체 건설에 대한 가격 이 세 가지를 거래량 가중평균에서 어느 값을 딱 기준을 해서 그거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산 단가보다 낮게 내가 매집을 해서 이행을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고 뒤집어지면 내가 받는 게 없고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산 단가 산정에 있어서는 좀 이슈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2년도 정산 단가에 대한 가격입니다. 현물 누적은 59,000원이었고 정산 가격은 현물 기준으로 57,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업체들이 손실을, 그러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되겠죠. 57,000원보다 낮게 내가 현물 시장에서 매입을 했으면 낮은 차익만큼 내가 정부로부터 받는 거고 뒤집어지면 내가 정부로부터 덜 받는 거,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K-아리백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RPS 시장하고 이제 같은 그 비슷한 그 이행 수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지분 투자부터 해서 뭐 직접 뭐 현물, 자체 건설 이런 게 있고 저희 그래프 보시면은 뭐 최근에 가격이 좀 급락했죠. 그 이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분출했었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뭐 레귤러하게 제대로 다 레벨업 돼가지고 이제 마켓답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시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백 시장에서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RPS 쪽 REC 시장하고 아리백의 REC의 그 가격에 대한 관계성을 분석했는데 결론은 뭐 관계가 없다. 따로 논다. 서로 이제 양자 간의 관계는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분산 플로 차트를 보면 이 사사국면에 다 그 관계에 대한 그 강도들이 이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관성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그러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타겟팅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RPS 마켓에서 팔 수도 있고 아리백 시장에서도 내가 신재생 인증서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옵션은 2가지죠. 그래서 어디가 더 나한테 가격을 좋게 쳐줄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끝나고 제가 곧바로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상당히 그래프 자체로 놓고 보면 참 미워요, 모양이. 어떤 추세도 없고, 막 만들어진 가격 추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추세가 전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잡더라도 이 방향을 틀면은 이게 내려오는 것도 가파르고 올라가는 것도 가파르거든요. 이 자체는 시장답지 않은 면모를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시장은 저런데 유럽 시장하고는 너무나 극단적인 그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이고, 그래서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건 앞에 있는 그 그래프. 여기서 보면 노란색 선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팩터로 이제 전환했었을 때, 이런 시장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그 데일리 베이스에서 애뉴얼라이즈도 이제 연으로 환산했었을 때 리스크, 저 꼭대기가 한 270%, 80% 나오거든요. 저런 시장은 저 처음 봐요. 제가 그 여러 금융공학 파생하면서 여러 그 시장들을 다 기초자산에 대한 분석을 해왔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스파이크 난 것들에 대한 평균치 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코스피 시장 변동성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근에 많이 2,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높아야 뭐 25%? 애뉴얼라이즈 했었을 때. 낮으면 한 20% 언더? 그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요 30일 날 시점에서 봐도 49%까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늘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파생 상품의 필요성의 그 당위성을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이 빨리 들어야 돼. 이 리스크를 그냥 우리 할당 대상 업체들하고 시장 조성자는 다 그대로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담당자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근데 실제로 이번에 시장 조성자 후배들이 이제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실이 상당히 크다. 그 손실을 제가 다 계산했어요.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저희가 이슈 리포트를 시장에다가 뿌릴까 하다가 이 포럼을 통해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아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이게 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이게 시행령 법령에 맞춰서 이 선에 대한 것들을 다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데이터 끌고 와서 숫자로 다 전환해서 그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단을 이제 거의 이제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거 뚫리게 되면은 여기서 걸리거든요. 빨간색 점에서. 그게 9,450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실질적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 레벨대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기서 버텨주기를 바라는 소견입니다. 이게 저기 보시면 12,090원이에요. 12,090원. 거의 이제 한 300원쯤밖에 안 남았죠. 저 터치하려면. 그래서 저거 뚫게 되면 이제 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소견입니다. 자, 이거는 그 업종별로 그럼 누가 사고 누가 팔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가 저희가 거래소에서 그렇게 작년 8월 달부터 최근 것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공개를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계산을 다 했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떤 시장을 그 운영함에 있어서 투자자별로 누가 사는지 파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공개가 됐었어야 돼요. 개별 업체들에 대한 뭐 매매를 공개해달라는 건 아니고 업종에 대한 것들은 공표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 개설할 때마다 얘기했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 뭐 8월 달부터 올해 1월 달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8월 달부터 공개를 했더라고요. 작년 8월부터. 그래서 참 답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화학 쪽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조성자, 증권사 이 시장 조성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매집하는. 그래서 산업 부분의 매도를 시장 조성자들이 매집하는 그런 구도다. 지금 시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중에 대한 얘기고요. 경매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3월 8일 날짜까지만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쪽도 이제 말씀드릴 사연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공급량이 많으면 경매에 대한 낙찰 가격은 낙찰 하한가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낙찰 하한가로 결정되면 그 다음날 하한가가 현물 시장에 또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그 루프를 돌게 되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공급이 많다라는 그 팩터 하나만 가지고 경매 쪽에서의 어떤 하락 요인이 현물 시장 쪽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 뒷부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석탄하고 가스 간에 어떤 그 플랜트가 더 이익을 많이 보냐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그 발전회사들은 여전히 석탄 플랜트로 하면 영업 마진이 더 크다라는 움직임이에요. 파란색 선이 그런 의미가 되겠고, 뭐 그 앞부분에는 뭐 그 석탄 가격도 오르고 가스 가격도 올라가지고 그 파란색 선이 스파이크가 안 났는데 예전에 안 났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안정화가 돼가지고 석탄 가격이 좀 더 싸져서 영업 마진이 석탄 플랜트가 더 크다. 이거는 저희 나무 ENR이 갖고 있는 수급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맨드하고 서플라이에 대한 인덱싱 했고, 이건 이제 인덱스에 대한 1점 얼마 기준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제 하단인데, 요거는 그 뭐 초과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정의한 거고요. 요게 마켓에 대한 인덱스고, 요 파란색 선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ADAS 인덱스 포인트 값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격하고 저희 모델링 가격하고는 이제 갭은 있으나, 얼추 뭐 밴드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저희 쪽도 이제 좀 공급이 많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시장도 이제 가격이 빠지고 있다. 저 포인트를 가격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보면은 계속해서 15,000원은 아직 저희 거는 못 깼지만 마켓은 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조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수급에 대한 것들은 마켓에서 수급을 설명할 수 있는 수요인인 공급요인 모든 데이터를 다 애그리게이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웨이트를 줘서 다 인덱싱 한 그런 값입니다. 자, 요게 이제 RPS하고 KREB하고 KETS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것들의 어떤 법적 근거를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거든요. 배추권 ETS 시장 쪽에서 모자란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서 못 사게 되면 REB 시장에서 이거를 끌어다가 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로직을 타게 되면은 KREB하고 탄소 시장하고 이제 연결이 일단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은 이쪽에 팔든 내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데다 팔면 되니까 얘 연결돼 있으면 간접적으로 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개 시장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이 얘기는 나중에 밸류에이션 할 때 어느 시장이 그 가격이 싼지에 대한 것들을 그걸 평가해야 되겠죠. 그 전제 조건은 탄소 배출권 시장은 톤당 얼마이고 저쪽 시장은 메가와트아워당, RES당 그런 그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톤이든 톤, 메가와트아워든 메가와트아워 이렇게 단위를 다 매칭을 시켜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다 해놨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시장 전반에 대한 인덱스 값입니다. 저희가 워낙 그 단위에 대한 것들의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전부 다 탄소 배출권, 얘도 이제 킬로와트아워로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탄소 배출권 시장이 15년 1월 1일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를 인덱스 100으로 놓고 쭉 그려봤어요.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어느 게 크고 상대 가치가 어느 게 싼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RPS 쪽에 REC하고 KREB의 REC하고 탄소 배출권 KAU 가격에 대한 인덱싱 비교 값이 되죠. 그래서 뭐 REC하고 KAU하고의 어떤 관계, 또 이제 단위를 이제 다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톤으로 다 바꿨어요. 저희가 얘네를 톤으로. 그래서 이제 여전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모자랐을 때 업체들의 REC 시장, RPS 마켓 그쪽에서 그 사올 그 동의는 없다. 얘가 싸니까 아직은. 그리고 REC하고 탄소 배출권의 리턴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 그렸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랜덤하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동조화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장애 파생에 대한 것들이 좀 수요가 있어서 그 가이던스를 저희가 매번 서울 파이낸스에다가 월요일마다 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 파생에 대한 것들 테너별로 3개월부터 쭉 해서 10년까지 저 선물 거래에 대한 것들, 선도 거래, 그리고 뭐 수압에 대한 밸류,
파생 중에서 이제 옵션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테이블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생이란 것들이 그냥 기초자산에다가 금리만 묻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에너지 시장이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남냐 모자라냐에 대한 재고에 대한 것들이 그 가격에 애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편익 수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 쪽은 금리뿐만 아니라 재고에 대한 편익 수익 부분까지도 다 반영이 된 가격이다. 이론 가격입니다. 이론 가격. 자, 여기서부터는 마켓 뷰 포인트에 대한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파란색 여기 이 선, 파란색 선에 대한 평균값이 이거고 평균보다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하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지금 밑단에서 이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요 국면이 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그 상황에 이제 다다르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뚫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지금 요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저기서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뭐 배수권 가격 0으로 대한 우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쉽게 달성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시장 조성자도 있고 여러 가지 총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한 두세 개 정도는 제 범위 내에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총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자, 이거는 저희가 횡단면 분석을 해서 매 월마다 이제 빈티지는 이렇게 다르게 다 하고, 빈티지는 다 다르게 하고, X축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했었을 때 동일 선상에서 3월달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뭐 6월달 돼서는 거래량이 분출하고 가격은 이제 빠지는 그런 형국이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거는요. 얘네거든요, 얘네들. 올해 1, 4분기가 다른 얘네만큼이나 이렇게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2, 4분기에 했던 매매량이 벌써 1, 4분기에 벌써 다 이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확대 해석하면은 업체들이 방학 숙제를 2, 4분기 했던 것들을 1, 4분기에 끌어서 했나? 라는 생각.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시장 조성자들이 이번에 많이들 그 7개 기관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팔 수 있을 때 시장 조성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있는 건가? 그 두 가지 팩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이제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2, 4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팔지 말고 기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약간의 지금 그 마켓 상황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이전에는 전환 부분이 매수하고 산업 부분이 매도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전환은 빠지고 그 자리에 시장 조성자가 들어왔고 전환 부분은 그 매수를 어디서 했냐면은 경매 시장을 통해서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 구조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조성자의 롤이 아주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움직임도 다를 거고 대응하는 ETS를 대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으나 옛날처럼 그렇게 되는 극단에 대한 상황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횡단면 분석에 대한 결과. 자, 이것도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 기고글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답답한 게 이게 그 공급이 많아지면은요, 그러니까 그 매수하는 것하고 입찰된 것하고 입찰 물량하고 낙찰 물량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경매가 공급이 많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어쨌든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은 이렇게 돼요. 현물 가격이 높아지고 낙찰 가격은 더 낮아져요. 현물보다 낮아요. 그러면 내가 현물 가격에 낮게 사가지고 발전회사가 이 경매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내가 사가지고 경매시장에서 사서 다음날 그 현물시장에 팔면 되거든요. 경매에서 싸게 사서 낙찰 하한가로 싸게 사가지고
그 다음날 현물 시장에 높은 가격에 팔면 나는 매도 차익 거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얘기를 했더니 정부가 개선안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공급 우위가 있었을 때 낙찰 가격이 낙찰 하한가로 결정되는 것들을 이제 개선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낙찰 하한 가격이 아니라 최저 낙찰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있나라는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이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내려서 스팟 시장까지 가격을 하락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찰 가격이 그 공급 우위인 경우에는 상당히 낮게 형성된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 현물 시장이 가격이 높고 경매가 가격이 낮으니까 우리가 매도 차익 거래가 되죠. 그랬을 때 코로나 이전에 매도 차익을 통한 수익은 3.2% 플러스, 코로나 이후에는 7%가 넘었어요. 결국은 업체들은 앉은 자리에서 쉽게 그 무위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를 해서 발전 회사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도 기회적으로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요 코로나 이전 이후의 어떤 마켓의 세그먼테이션이 이제 명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어떤 구조에 대한 변화, 매매 패턴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산업 부분이 이제 비중이, 거래 비중이 한 32%, 그리고 제3자가 39%, 한 40% 차지해요. 이것도 상당히 크죠? 저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에 대한 비중에 대한 변화. 그래서 저 부분이 의미가 커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얘 파란색 선은 전환 부분이라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얘가 그 산업 부분인데 이 산업 부분에 대한 물량을 노란색 선 시장 조성자, 제3자 증권회사들이 다 받아낸 얘기예요. 그 와중에 있어서 요 점선은 요 선은 이제 KAU 가격에 대한 움직임, 하락, 누적에 대한 얘기죠. 그럼 저기서 이제 저거만 딱 놓고 보면은 답이 나오죠. 산업 부분은 비쌀 때 잘 많이 팔아서 이거 먹었고, 그 노란색 선은 가격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서 터졌다라는.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손익에 대한 것들이 딱 어디가 벌었고 어디가 손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 제3자는 시장 조성자는 순매수했고 산업은 순매도했고. 이게 그 저희가 계산한 그 양 시장 주체들에 대한 수익률 계산식입니다.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 거래소나 그런 쪽에서 공개되어 있는 엑셀 자료 가지고 계산을 꽤 했어요. 그래서 나온 건데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추정치이고 앞 페이지에는 그 그래프 가격 패스하고 놓고 보면 거의 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인데, 이론 가격이 이제 이 노란색 선 퓨얼 수익증 레벨이고, 이거는 탄소배출권 마켓 가격인데 갭이 많이 나죠. 갭이 많이 나는 이유는 설명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노란색 선에 대한 퓨얼 수익증은 석탄과 가스 간의 그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양쪽의 플랜트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이 나지 않게끔 해주는 균형 가격은 뽑아내는 그 탄소배출권의 가격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상할 땅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당연히 벌어져요. 유럽은 어떠냐? 저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이론 가격하고 마켓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커다란 샥이 없는 한 이번에 코비드 터졌을 때 빼고는 평상시에는 거의 이론 가격, 석탄하고 가스 간의 수요 수준 레벨이 탄소배출권 가격은 EUA 가격이다라는 것들이 등식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무상할 땅에 대한 포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된다. 즉, 시장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무상이 저렇게 있고 무상 받은 거 무제한 이월한다? 지금 이월 제한하는 건 제한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은 무조건 이월을 하면 안 돼요. 무상인데 무슨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계속해서 재산으로 해서 가져가죠? 저는 거기서부터 좀 마켓이 좀 잘못됐다. 무상이면은 그 받은 그 시점에 그
넘기는 건 불어야 된다. 이게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서울 파이낸스에다가 냈던 그 시장 개선 방안 8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매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가 너무 적다. 7개 회사, 뭐 적게는 4개 회사밖에 시장에 참여를 안 해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들 한 130여 개 업체들인데 보유 한도가 뭐 15%에서 30%가 있으니 4개 아니면 7개밖에 안 되는 시장 참여자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개선, 아까 얘기했듯이 하단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최저 거래 가격제 엄하게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뭐 그거 뚫리면 뭐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준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되면 내가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준칙이 없어요. 그리고 유럽은 시장 안정화 조치하고 경매 시장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적정한 유통 물량을 있고 유통 물량보다 넘치면 경매를 안 하고 또 모자라면 경매 시장에서 더 많이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양시장을 어떤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 준칙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 재량인 시장이에요. 정부에 대한 비대칭성, 저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일한 양의 동일한 질로 즉각적으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발전 회사들은 시장의 마켓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저기 목재 업종들 비중이 0.001% 이런 업종들은 전혀 정보를 액세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된 거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참여,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에 대한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회자되는 것들, 저희가 기사에다 다 썼어요. 회자되는 것들이 뭐 개인 투자자 들어와가지고 뭐 시장이 뭐 잘못되거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ETF도 뭐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뭐 개인은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해서 시장 활성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ETF나 ETN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 지구상의 전례, 선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선물 시장은 더 망가질 거고, 그죠? 파생도 이제 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마 이 시장의 어떤 성공 여부에 대해서 키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파생 상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는 머스트로 해야 돼요. 꼭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저렇게 그 현물 시장이 엉성한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해요. 엄마가 부실한데 아기가 제대로 나올까? 선물 시장이 엉망인데 거기에 파생되는 파생 시장인 아기가 제대로 나올까라는 걱정입니다. 엄마가 우유도 잘 만들어내서 아기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얘 빼고 얘네들 7가지들이 일단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파생이 들어오는 게 이제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내 거래에 대한 의무화. 장내외 비중이 대한민국 ETF에서는 6대 4쯤 돼요. 장외가 60%, 장내가 40이에요. 이것 또한 지구상의 어떤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봐더라도 6대 4에 대한 장내의 비중을 갖고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많아야지 뭐 8대 2, 장내가 8, 장외가 20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정확히 뒤집어져서 그래도 뭐 조금씩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6대 4에 대한 장내외 포션이면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거래를 의무화를 한다는 그 배경은 뭐냐면은 정부가 무상으로 배출권을 줬기 때문에 좀 공헌해라. 장내 활성에 공헌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유상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장내 거래 의무화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돈 주고 산 배출권은 당신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 하냐로 할 말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상으로 줬었을 때는 좀 정부가 좀 통제를 하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거래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 유상할당에 대한 강화. 지금 저렇게 그 우리가 아까 김정 차장도 저기 사모님도 얘기했지만은 마켓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뭐
100% 무상이잖아요, 사실은. 뭐 10%라고 하는데 유무상 할당 업체 있고 그 무상 할당 빼고 나머지 유상 할당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10%예요.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럼 몇 프로일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보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10%씩이나 해요라고 표현해요. 그럼 전체로 놓고 평가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4.3%밖에 안 돼요. 표면으로는 10%, 유럽 50 몇 프로, 많이 근세. 이거는 거짓된 얘기. 제대로 좀 얘기하자라는 얘기예요. 2월 제한 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무상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 유상이 많은 업종들은 그 재산권을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뭐 2월 하든 팔든 그건 알아서 하고, 무상인 업종들은 2월 금지. 이번 계획 기간에 다 정리하게끔 하는. 그게 필요로 하죠. 그러면은 얘 빼고 나머지 것들이 수급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마켓 다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상당히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시장 네이버에서 뭐 탄소배출권 시장 뭐 8대 과제 찍으시면 아마 기사가 나올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